네, 반갑습니다. 2021년 오늘이 3월 26일이네요. 학교폭력 개선 방향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게 된 배경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경기도가 저희가 이제 연대를 하면서 학교폭력과 개선운동을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2018년도 이제 11월 8일 날 저희가 토론을 하고 그날 아마 교육부에서 윤회 장관님께서 이제 법을 개선하시겠다고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좋은 결과를 만들었지 않았나 해서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개정이 돼서 이제 심의위원회가 넘어가고 이제 현재 절차가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가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비어진 부분을 챙기고 해결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그런 주제로 오늘 블로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요거 진행을 맡은 구자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링크 보내주셨던 주소에 보면은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링크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은 이제 저희 교육연합 네트워크하고 수원의 지속가능 도시재단, 그다음에 한국교육청, 교육플러스, 배움연구소, 학급교육연구소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주관자체를 하셨던 대표로서 우리 수원 도시재단 이사장님 인사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준입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콜로퀴움이 열려서 아침 일찍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몇 년 전부터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과 논의를 쭉 이끌었던 우리 구자성 대표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논의 결과를 갖고 법 개정을 또 이루셨고요. 1년이 지난 오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콜로퀴움을 또 열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콜로퀴움이 원래 맥주집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세미나실에서 하니까 너무 딱딱해서 다음번에 2차 콜로퀴움은 맥주집에서 하면 제가 맥주를 조금 다시 쏟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정윤등 위원장님 박순도 오셔서 과정을 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강남기 이성대 교수님, 이성대 교수님은 넥타이 메고 오시니까 작업복만 입고 오다가 뵙는 걸 뵙고 아주 멋지시네요. 우리 이문영 부회장님, 임진남 환경위원님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또 전문가들도 많이 오셨는데 최우성 장사님, 강미경 학부모 회장님, 박태현 상담장님이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그간 1년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아마 오늘 좋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논의가 오늘로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시작될 텐데요. 법 개정은 또 다른 또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저는 뒤에서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묵묵히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도시재단 이재준 이사님 인사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님이 흔쾌하게 또 자장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인사말 한번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군포 출신의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학교폭력
위원으로서 조그만 힘이 될 수 있을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 왔던 차에 그래도 우리 전국교육연합 네트워크 유가성 우리 회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4일 전쯤에 OBS에서 이 학교폭력 예방법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그 토론회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뭐 이번 주에만 지금 토론회가 3건 이상이 잡혀 있어서 제가 거기는 이제 투표를 하고 다른 분한테 넘겨드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이재준 이사장님 자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국교총의 우리 하윤재 회장님 교육플러스 산업법인 배움연구소 학급경영연구소에서 공동의 관심을 갖고 본 토론회를 응원해 주시고 기획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강양기 교수님, 이성대 교수님, 이문영 교총 부회장님, 황경희 수원시 의원님, 최우성 장학사님, 박미경 학부모님, 박혜연 대표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특별히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법을나 조례를 제정해놓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조례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본다는 것이 가장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피드백을 받아봐야 된다고 항상 저희도 이제 도교육청의 장학관님들한테 국가장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실시를 했으면 그 사업이 얼마나 정말로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고 학생 학부형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해야 되고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항상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인 우리 이제 전국교육연합 네트워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위원으로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1년을 돌아보는 학교폭력법에 대한 1년을 돌아보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교육기획위원회에 돌아가서도 저희 조례 제정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기획위원장 본컷 출신 정민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콜로퀴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교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광주교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박남기 교수님과 전국교육연합 네트워크 이사이자 신한산대 교수이신 이성재 교수님으로부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기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콜로퀴움이니까 어디 인산대 리모컨 있나요? 제가 한 20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드렸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렸습니다. 어떤 학생이 입시에 떨어지고 자살을 했어요. 거기에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이게 시험 과목이 너무 많다. 과목 줄여라.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다. 문제 쉽게 내라.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너무 넓다. 과목별로 시험 범위를 줄여라. 이거였어요. 언제쯤 이런 대책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 최우성 선생님, 이런 대책이 언제쯤 나왔을까요? 2000년 초반 아닐까요? 이게 1930년대 일제시대 때 나왔던 대책입니다. 그때 나왔던 대책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왜 그럴까? 이것은 우리가 원인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러합니다. 폭력을 없앨 수 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폭력성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우리 인류의 문명 자체가 폭력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게 포인트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닙니다. 큰 흐름 속에서 과연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 왜 지금까지 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애를 써왔어도 폭력은 잡히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을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이번에 학교 폭력 미투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적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미 뻔히 알고 있는데요. 타산지석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가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그때 했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됐든 민주시민교육과 연관이 되는데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 핸드폰 사용에 있어서 객체로 내놓거나 뭐 모두 그러는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같이 자기들 스스로가 문제가 뭔지를 깨닫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그게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깨어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조금 더 진행.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다음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의 그 얘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따 페이스북에서도 드릴 텐데 지금 자꾸 저희들이 그 대안을 내놓지만 예산과 인력이 따르지 않은 정책을 세우지 않만 못하다. 이게 정책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그건 그냥 연평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든 거예요. 예산도 안 주고 인력도 안 주면서 만들어 놓으면 대책 만들었다고 하고 맡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렇다고 학교 현장 인력을 계속 늘릴 수는 없어서 지금 이제 학교장님들이 들으면 아마 엄청 또 항의가 심해질 수도 있긴 한데 현행법상 학교장의 임무 중에 교육의 임무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학교장 협의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얘가 꼭 폭력을 내서 학교장이 어떻게 이 업무를 하고 어디 있을 것인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번 미투에서 지금 그 성인들의 경우에도 한번 잘못을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벌을 받고 완전히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제 돌아가는데 이번 그 미투 상황 속에서는 과거에 그걸로 인해서 다시는 본인들 스스로도 아무리 사과한다 하지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좀 그 부분도 좀 잠깐 써놨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다음으로.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스템공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들이 학교 폭력 그러면 학교 폭력 문제만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다른 풍선 효과나 다른 부작용에 의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 우리 한의학적 접근과 서양의학적 접근, 서양의학은 해당 부위를 도려내는 거고 한의학은 체질을 개선합니다. 전체 흐르는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공학적 접근, 그래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이 개혁안 만들 때도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람들 전체가 누구누구인지를 한번 따져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그들은 반응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당위를 얘기하지만 안에 있는 개인들은 당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입시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후보들은 거기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을 할 거고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이 대응책을 만들어 줘야 그들의 대응을 예측하면서 가야지 예측하지 않은 채 전부 다 그냥 학부모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지면 학교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학교장의 생각이고 교사도 이걸로 너무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지면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볼 때 용어에 대한 문제이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근본적으로 설계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관계자는 현재 보면 이 법제도 전문가인 법조인과 입법 국익 사법 관계자 전문 연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인 학생부 학부모, 여기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다 들어가고 학부모들 있죠. 그다음에 학교폭력 1차 관계자는 교육청과 학교, 그다음에 발생 전 교육 사후 처리에 관여하는 교육기관과 교정기관 상담 심리치료 전문가, 그의 제도에 관심이 갖는 시민단체와 언론, 이러한 다양한 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역동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임무 목표를 보면
이 학폭법에 보면 관련 제도 목표 타당 여기에서 올 때 이걸 토대로 해서 목표는 타당한지 달성을 했는지 실패했다면 왜 그런지 그동안에 어떤 상황이 변화됐는지 새롭게 지향이 될 목표는 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학폭법 만들 때 초기에 제가 관여를 좀 하면서 학교 폭력이라고 하지 말고 학생 폭력이라고 차라리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학교 폭력으로 밀어붙였고요. 지금 계속해서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꾸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필요한데요. 용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용어가 주는 의미를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광고 카피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아니면 제품 만들 때 정말 용어 되게 신경 쓰면서 만들거든요. 용어는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확정시켜서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 점진적 접근 뭐 이건 뻔히 아는데 시스템 세열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최적 거리를 그래프라 여기서 이제 시스템 안에 인간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 그 프로이트하고 아인슈타인이 주고받은 서신에서 아인슈타인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전쟁이 감독이 필요하니까 전쟁을 막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프로이트에게 질문을 했던 이 책이 바로 어떻게 전쟁을 끝낼 것인가의 서신인데 거기에서 이 프로이트는 인간은 원래 폭력적이었고 우리 문명은 폭력을 통해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쪽으로 간다면 조금 완화를 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학생 폭력성의 근원, 그다음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 폭력을 대하는 교장과 교사의 심리 등을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본능은 그러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학교 폭력법이든 아니면 조례든 관련 제도 정책을 만들 때 그런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당위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인간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프로이트는 그렇다면 인간이 폭력이 아닌 에로스 본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가해 학생은 자기의 폭력성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 자기한테 훨씬 더 이롭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하고 사전에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할 때 이 폭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학폭 시간에만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인도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실은 제일 필요한 것이 이 학생들을 전부 다 이끌어서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그것들을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1년 몇 시간 이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은 사용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서울이 가지고 있는 숨기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나갈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제 자료집에가 상세히 있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폭력성 부분과 관련해서 프로이트했던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파괴 본능을 말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자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조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동물적 본능으로 인해서 강자들은 항상 약자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더라도 개인 혼자서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이 어떻게 이 약자들을 조직화해서 그들이 자기를 보호하도록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벌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엮이는과 숨기는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 이런 말처럼 이 안전과 화합을 바란다면 폭력 본능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폭력 본능을 적절히 사용한다는 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벌한다는 것은 약자들이 힘을 모아서 강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벌의 개념도 실은 일종의 폭력인 거죠. 약자들이 혼자서는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강자를 처벌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 본능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 중에 이 지성의 근육을 길러주는 것 그게 바로
학교가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파리대왕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파리대왕은 1953년에 발표된 윌리엄 골딩의 소설인데 이 사람 나중에 노벨 문학상도 받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선하고 착한 존재라는 가정하에서 정책을 수립하지만 실은 우리 인간 안에 어떠한 폭력성이 들어있는가를 이 영화는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재미있게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거 소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자를 딱 예를 든 이유가 순자는 우리 동양 최초의 교육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 인간은 동물처럼 태어나는데 교육을 통해서 보다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천적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풍속과 습관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기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이상한 풍속과 습관에 오래 젖어 있으면 사람의 본질까지도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반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대안을 마련할 때 제가 선행돼야 될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동물적 본성을 직시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억제하지 않으면 동물적 본성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나를 반조하도록, 나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1차적 역할은 이 본능을 억누르고 민주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안에 들어있는 동물적 폭력성을 깨닫도록 돕는 것, 그 다음에 폭력성을 발휘하면 상대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래서 그 트라우마 속에서 겪고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고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폭력성을 넘어서 서로 인내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 게 이게 학교의 1차적 역할이고요. 2차적 역할은 이제 이들이 정한 법제도 안에서 어떤 처벌을 받고 나면 이들이 다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 그 다음에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일상으로 복귀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학교 성인, 이제 관련 성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이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가해자, 피해자,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해자 학부모는 피해 학생에 대한 염려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추구할 것인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본능적인 것을 이해하되 그러나 그들이 피해 학생에 대한 우려까지도 고민하도록 과거에 행동한 태권도가 유명한데 그런 말이 있었죠. 차라리 때리고 와라. 그건 뭐냐면 이 때린 것이 더 유리하게 제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대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제도 자체가 작은 폭력을 행사했을 때 굉장히 망가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가해 학부모 학생 또 피해 학부모는 상대에 대한 복수감이랄지 보상, 자기 자녀 보호에만 관점이 있지 이 가해 학생도 본능에 의해서 행동했고 그걸 억누르지 못해서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다고는 생각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담임 이 학교 폭력 담당 교사, 교장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면서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지 이 학생들을 제대로 교화시켜서 뭐 민주시민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또 피해 학생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도와주도록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요령이 안 돼요. 워낙 다른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제도와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본능은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본능 안에 파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에로스 본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물 세계에 보면 원숭이들이 자기 동료들을 어린 새끼들끼리 놀다가 약한 새끼는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파괴 본능이 들어있는데 다만 인간은 다행스럽게 뇌의 가소성이 뛰어납니다. 즉 교육을 시키고 자기의 본능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나로부터 폭력을 당했던 사람이 어떠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고 또 그 안에서 행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이 돌아오는지를 깨닫도록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키면 조금은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응 방식을 설계할 때 이 본능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장치 마련에서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한 학생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똑같이 폭력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폭력적 본능.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에 나타난 미투 운동에 대해서 막 엄청 그를 사장시키려고 하는데 물론 그의 잘못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어렸을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기 스스로 반성하면서 되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줘야 되는데 신문에 달린 리플들을 보면 거의 사장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런 주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발휘하는 것일 뿐 피해자의 회복 아니면 가해자의 어떤 본능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통제. 어찌 보면 우리가 교육적으로 실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게 오늘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원래 폭력적이다. 폭력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학교가 할 수 없는 역할이 있다.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인력과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제도와 법을 만들 때는 관련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행동 양식에 대한 사전 예측이 필요하고 그 예측에 맞춰서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만들어 놓고 나서 당신이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시스템 설계가 잘못된 설계의 오류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남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과거 학교폭력 피해 공개 사태가 주는 교훈도 되돌아보고 시스템 안에서 인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제도를 설계할 때 학교와 교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배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재입니다. 저는 앉아서 할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발제 내용도 사실은 강남 교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좀 더 담론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접근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걸 좀 받아서 좀 현실적인 실제적인 측면,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도 가지는 못했고요. 그건 또 여기 또 전문가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실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 발제의 중심은 이제 박남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문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문화의 측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거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등한시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이제 폭투, 학폭 미투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이제 주고 있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간의 학폭 처방, 대책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오랜 기간 이제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제 드러내고 그동안 이제 학폭 대책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해자는 또 가해자 나름대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자신이 이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건 이제 2011년 이제 대구 중학생 사건으로 이제 학폭이 이제 강화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대책을 마련한 것이 대부분의 방향은 이제 처벌을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어떤 범죄나 폭력을 줄이는 수단으로 유효하지 못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원인의 진단이 잘못돼서 해결 방안도 잘못 설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을 이제 좀 저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더구나 그런 대책조차도 사실은 별로 이제 실효성 없는 대책이어서 인력이나 예산 없이 그냥 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항들 만든 걸로서 이제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 끝나지 않았냐. 그런 1차원적인 접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더구나 이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했고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밀어붙여서 이제 학생부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다른 무엇보다 입시에 가장 이제 민감합니다. 입시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학생부 기록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으로 이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건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면 좋지만 부정적으로 작동할 때는 그런 처벌 회피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하게 가해자가 사과하고 학부모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학폭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됐던 거죠. 그 결과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재심이라고 하죠. 학폭에서 이제 처벌을 받게 재심을 하는데 2013년에 764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뭐 1868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제 변호사들을 위한 학폭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좀 폄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주는 이제 그 시그널은 뭐냐면 진정한 그런 이제 그 가해자의 그런 반성이나 회복에 목적을 두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뭐 법의 힘을 빌어서 학폭의 문제로부터 자기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가는데 더 골몰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질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저는 뭐 굉장히 명명백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태, 이런 이제 문제점뿐만 아니라 학폭 피해자에 대한 이제 지원도 굉장히 이제 좀 그 안타까운 이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폭 피해자에 대한 그 회복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청에서 학생 폭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두고 있는 건 그나마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또 모범 사례나 사실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경기도청이 예를 들어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이수 기간에 대해서 가해 학생 1인당 1시간에 3,000원을 지원합니다. 3,000원을 지원하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강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제대로 좀 하려면 한 20명 되면 1시간에 6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는 강사 수당을 이제 감당하기도 굉장히 빠듯한 그런 수준인데 이런 수준의 지원으로 정말 가해 학생들의 회복, 반성 회복 이걸 끌어낼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원인은 뭐냐면요. 입법 미비 또는 입법에서 책무를 방기하도록 이제 조장하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 대책에 관련된 그 법령을 보면 학교나 교사 그리고 이제 개인이 해야 될 책무들은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규정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나 지자체 등이 지어야 될 책무도 사실은 이제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근데 이런 규정들이 임의정으로 되고요. 뭐 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격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의정을 뒀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시도 지사, 시장 지사들은 이걸 수행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폭은 실은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의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성인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폭력과는 달리 그 초점을 교육과 회복에 좀 둬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명칭이 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은 프레임을 딱 형성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학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그런 인식과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좀 낳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학교 폭력의
이 명칭의 문제는 변경돼야 되지만 학교 폭력을 접근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해야 된다. 교육적이라는 건 뭐냐면 회복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이 회복은 가장 뒷전으로 그리고 아예 무시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학폭의 명칭을 이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회복을 위해서는 처벌로 이걸 학폭을 근절하거나 그 가해자 학생들한테 경각심 주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가 미미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화나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데 학교든 사회든 우리가 폭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강력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인들을 생각하면요,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아이들이 일으키는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관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허용적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단순한 조금 이제 사소한 그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건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어쨌든 그 문화의 그 특징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감수성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그 감수성이 굉장히 낮았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있었고요. 성추행이나 성희롱 이런 문제도 사실은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문제나 책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폭력에 대해서 그 감수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이제 경기도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이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죠. 여기 이제 선생님들도 계신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훈육하고 통제하고 하냐.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말씀드렸어요.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생각하는 게 관리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 그런데 학생들은 관리나 통제 대상 아니거든요. 학생인권 조례의 목표는 뭐냐면 학생들이 뭔가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내에 있는 폭력성을 어떻게 낮춰갈 거냐 이거 이제 목표를 둬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체벌이 당연시 되고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좀 심한 말을 하는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권이 사실은 존중받지 못했던 거죠. 성인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인권은 아이들 또래에 있어서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존중의 문화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학생인권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때 이제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를 강하게 저희가 이제 좀 밀어붙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목적은 뭐냐? 교실 내에 평화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요즘 와서 이제 다시 민주 시민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은 특별한 그런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교실 내에서의 문화로 이루어져야지 민주 시민을 키우거나 평화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은 교사가 아이 하나하나를 존중할 때 아이들도 스스로 이제 서로를 또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가 학교 문화를 바꾸자고 했던 것 속에 이런 이제 그런 평화적인 문화도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학폭의 명칭을 변경하고 접근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폭은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됐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성인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무관용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폭력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 합의로 그리고 학교 내에서 강구하게 이루어져야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처벌은 사실은 그 처벌을 당하는 당사자가 가장 괴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처벌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가해자들이 그렇게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제 전학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크게 큰 타격을 주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대상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방식,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처벌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회복과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해 학생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좀 심각한 인식이 이루어질 정도로까지 그리고 진정한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택한 처벌의 방식은 굉장히 이제 일차원적인 그런 그래서 대학을 갈 때 뭐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처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가해자의 발생이 없었고 그래서 그것이 피해자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계속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몇 년, 10년 지나서 이렇게 터져 나와서 이게 이제 폭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가해 학생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기가 했던 행동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우리 성인들한테 있는 거죠. 학교 시스템이 그걸 당시 학교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폭의 접근 방향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이제 회복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학폭법 개정이 되면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학교장 종교일제가 도입된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걸 이제 학교 현장에서 조금 더 책무성 있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게 사건을 무마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정말 교육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예산,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고 현실적으로 권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예산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학교 안전 공제의 그런 이제 보상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학교 안전 공제 예산은 이제 교육청에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이 좀 더 의지를 가지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좀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좀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처벌 법의 처벌을 받더라도 그것이 이제 처벌받고 나면 그 이제 기록을 다 치우고 어쨌든 회복할 기회를 주는데 이 학폭의 경우는 제대로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와서 서로에게 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좀 더 잘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데서 그 교육감, 시장, 지사 이런 지자체의 책무성을 좀 더 임의 규정이 아니라 업무 규정으로 이제 예산을 반드시 책정하도록 이렇게 좀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법을 만들 때 이렇게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예산을 이제 반영해야 된다 정도까지 하면 서서히 그 예산이 이제 좀 더 늘어날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이제 지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 문제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가 좀 제기를 해왔던 건데요. 굉장히 참 우리 사회의 인식은 좀 이상합니다. 이 어떤 교육 정책을 접근할 때 교육 정책이 국가에서 하면 기관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학교 기관 안에 있으면 그 아이들은 자기들 책임입니다. 근데 학교 기관 밖에 있으면 그 아이들은 학령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공립이면 교육청이 정말 아주 큰 책임을 집니다. 근데 사립은 똑같은 업무를 요구하면서도 그렇게 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걸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기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바라봐야 돼요. 대상 학생은 우리의 국민입니다. 모두가 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자녀인데 그 자녀가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 차별을 받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저는 그걸 위헌이라고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특히
특히나 이제 의무교육, 우리나라 의무교육을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의무기간 내에 있는 학년기 학생들은 교육청 책임이에요. 근데 교육청이 이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면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을 뭐 책임지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하는데 굉장히 좀 저는 진실성이 없다고 이제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우리 이제 그 경기도에서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하는 걸 다 반대해요. 왜 반대할까요? 학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은 학년기 학생들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국가가 교육청이 교육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교육청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지원되지 않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학년기 학생들,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대학교를 하거나 뭐 홈스쿨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검정고시 보기에서 학교를 자퇴하고 그래서 학교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 대다수가 이제 물론 이제 그 고등학생이 한 48.7%가 되긴 하지만요. 초등학생도 적지 않고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 사례를 꼭 드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외국의 경우는 홈스쿨링을 한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 방향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특히 또 이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이들의 폭력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우리가 국가기관 책무성을 이제 계속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성과가 미흡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접근하려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자체마다 또 이제 들쑥날쑥한 지원 체계 문제는 국가가 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통합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은 아이가 학교를 딱 떠나고 나면 자리만 놓은 게 좀 딱 끝이에요. 그 아이를 지속해서 이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 부처나 이제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응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처 간 협력 구조 이것들도 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의 문제가 터져 나오면 굉장히 뭐 관심이 높은 것처럼입니다. 굉장히 이제 뭐 관심들도 높게 그리고 분노의 지수도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좀 이제 진정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제 10여 년의 지난 기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대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좀 이 원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진단하고 접근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초점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이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되는데 그것들이 사라지고 행정적 조치나 뭐 처벌 이런 것 그다음 그런 것들에 이제 그러니까 사건을 그냥 뭐 빨리 해결해 버리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물론 학교장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 어려우신 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복잡한 학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력을 좀 늘리고 뭐 예산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무난한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이냐 그 고민들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좀 더 붙이면요. 그렇게 이제 학폭 사례가 많았던 아이들이 대학에 오면요. 학폭이 거의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무난한 시스템, 그 나이에 되면 이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역으로 말하면 그 나이 이전의 시기, 초중고에서는 해도 된다는 이제 사실 그런 좀 의식들이 좀 있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방기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재 교수님께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폭에 대한 엄격한 대응에도 줄어들지가 않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 정책 방향이나 대응 방식에 보완점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 평가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교육적 회복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고 국가가 정책 실현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강행 규정을 법에 담아야 할 필요성도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토론 발제가 마치고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두 분 발제자님들께서 해주신 거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정말 이게 저도 교육기획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이제 도의원 지금 7년 차 하고 있는데 교육원이 되기 전에는 이 교육의 현장에 대해서 전혀 의원들이 몰라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일을 하지. 그래서 교육에 들어와서 봤더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피해 학생, 아니 가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 1인당 3,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을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청 물어봤더니 돈을 받고 하는 데보다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원래 이렇게 범죄 예방 이런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랄까 제가 예를 들어도 지금 현재 가해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 수에 비해서 예산에 아예 돈을 가져가지도 않는 단체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학생이 와가지고 뭔가를 제대로 하고 가려면은 적당량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관심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청은 학교를 떠나면 아니 말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제 대안학교와 관련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할 때도 학령기의 학생들에는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또는 거기까지는 안 된다면 의무교육 단계까지는 중학교 학생까지는 교육청이 학교 밖이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안학교를 가장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대안학교를 교육청에서 이제 관리하려고 올해부터 이제 등록제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지금 시행령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이제 3월달에 이제 시행령 적용되는데요. 그 안에라도 이것은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급식비 얘기하셨는데 급식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교재라도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이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준하는 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학력 인증제 같은 거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아이가 학생이 지금 현재 교육 수준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인증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제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나름대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한꺼번에 모든 거를 바꿀 수는 없고 차근차근 조금씩 바꿔 나가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외부에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예산을 주고 그 기관이 학교 밖에 청소년들을 이제 불러들여서 본인들이 교육청은 영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 기관에 예산을 주면 찾아서 아이들이 학령기 아이들이 학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안을 좀 찾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지만 결국은 조례에다가는 그것까지는 담지 못했어요. 그냥 이제 인정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정도까지만 지금 담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청년 조례, 학생 조례가 바뀌게 되면 이제 확실히 시행이 되면은
그때도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인 대안학교 관련된 그 조례를 학교 박통선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많은 얘기 듣고 있고요. 주시는 오늘도 토론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도 좀 더 주의 깊게 듣도록 하고 경기도 교육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콜로키움이니까 한 1분만 잠깐 쓰면 이 홈스쿨링이랄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쉽게 둘로 나눠야 되는데 자발적인 학교밖과 비자발적 학교밖이 있어요. 그래서 홈스쿨링 같은 경우에도 유럽하고 미국이 완전히 방향이 다른데 미국은 좀 관용적이지만 유럽은 심지어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데는 범죄 시작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기르다가 이게 민주시민이 못 된다고 하는 거죠. 홈스쿨링 하려고 다른 나라로 잠시 가면 그것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 국가사회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됐을 때 비자발적인 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자발적인 경우는 정말 그들이 그렇게까지 우리의 공공 시스템을 벗어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필요해서 네. 구분을 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홈스쿨링 같은 경우는 교육청도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도청 소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을 두고서 학교 교육청과 도가 이 담당 책임이 지금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정말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홈스쿨링이나 뭐 공부방 이런 거는 또 공부방은 이제 저쪽 교육청 소관이지만 홈스쿨링 같은 경우 우리가 또 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대안학교에 이게 약간 초점을 좀 벗어난 것 같아서 네. 학폭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자, 중학교 때는 학적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 정원 내려관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하고 정원의 학생하고 그 학교 학생 그 동네 친구잖아요. 이렇게 해서 싸울 경우에 학교가 어디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냐의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 학적을 기준으로 하면 학생이 맞는데 실제로 정원의 관리를 해서 대안 빠져나간 친구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둘이 싸웠을 때 학교가 굉장히 난감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가 이제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빠져나간 친구는 도청이나 이제 시청 같은 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 정보를 처음에 입학할 이렇게 빠져나간 친구는 연락이 안 되잖아요. 시청이나 도청으로 개인 정보를 넘기지 못해요 학교가. 그래서 얘를 관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행정기관 쪽에는 교육행정 쪽이 아닌 일반행정 쪽에는 없고 그러면 학교는 가지고 있는데 못 주고 교육청은 개입할 권한도 없고 이 문제에 초점을 오늘 조금 맞췄으면 좋겠거든요.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그래서 요거 사실 할 영역 중에 하나가 학교에 입학할 때 개인정보 재산자 중에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목이 이런 학교 바깥으로 나갈 때 그 교육기관에서 들고 있는 개인정보가 행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하면 그게 되는데 사후에 하려고 그러면 연락도 안 되는 친구를 그 정보를 어떻게 받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조금 더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육청에도 이제 가해 학생이 만약에 이제 지금 이런 기관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치유를 받고 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치유받은 학생들이 다시 또 가해 학생으로 들어온 적이 있냐 없냐를 물어봤더니 통계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내봐라. 제가 또 오늘도 이제 교육청에 얘기를 했고요. 방금 말한 대로 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함부로 아이들을 또 이걸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럼 시작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이거 받을 때 그 밑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거하고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조금 방향을 다르게 잡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한 1000명 정도의 선생님을 1000명 정도에 되는 선생님의 대한 인력에 대한 예산을 못 받고 있어요. 서울시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지금 교육청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인력 부분이 가장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찾아가서 학교 밖이든 학교 안이든 아이들과 소통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이 가장 부족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청과 도청이 또 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딱 나는 요거까지만 하고 나머지 딱 넘겨주면 그 다음에 안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경기 교육이 많이 이제 뭐랄까 서울이나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은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학교 폭력 예방이나 이런 모든 뭐 학교 밖 청소년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를 제가 교육계위원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거를 봤을 때는 그런 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좀 대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토론자들의 토론을 이제 순서대로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이문영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방향이 약간 다른 데로 가가지고 약간 당황할 뻔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 그리고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 법률에 대한 개정 방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실은 이제 그 토론문을 작성해봤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계속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가 2019년 학교폭력법 개정으로 1년을 돌아보며 했을 때 사실은 2019년 학교폭력법 개정을 가장 주도적으로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의력을 기울였던 교원단체 하면 저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주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원고에는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법률에 대한 제정을 하면 그 법률의 목적이 있고 그 법률을 제정한 목적이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법의 가장 주된 목적은 첫째가 피해 학생의 보호고 두 번째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처벌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YP 상에 선도와 교육 그 과정 가운데 아마 처벌을 포함시켜서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쟁 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의 개정 방향은 이 법률의 제정 목적에 따라 이 법률이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법률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개정 방향으로 사실은 2011년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성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의 이 법률 개정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가해 학생의 처벌을 목적으로 했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옳으냐? 그러면 2004년도에 최초 제정된 법률 이거에 따라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학교폭력법을 개정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학교별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이것이 조치가 일괄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는 문제로 말미암아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전문성을 강화하자. 그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학교에 이 자치위원을 두는 것보다는 교육청으로 심의위원회를 둬서 전문성을 강화하자. 물론 여기에는 학교의 교원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자라는 목적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주된 목적은 특히 전문성의 확보이었었고 그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했는데 이 전문성의 확보가 그러면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전문성 확보였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법률적 전문성만 뒀죠. 그래서 마치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법원에 양형 기준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그 법률 뒤에 쪽에 보면 보도부로 아예 학교폭력 예방과에서 만들어진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그 기본적인 지침, 지속성이나 뭐 반성 정도나 폭력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점수화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렇게 마치 법률적 전문성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진 그런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학교 폭력에 대해 학교장 종결제 도입,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장 종결제가 법률화됨에 따라 그 이전에는 그러면 이걸 안 했느냐 하긴 했죠. 그러나 법률적인 용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개정하면서 학교장 종결제라는 것이 법률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왔고 그 학교장 종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어쨌든 학교 내에서 교육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법률에 이 학교장 종결제를 명시할 때에 그 가운데 교육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학교장 종결제를 처리할 때 이게 정말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해야지 좋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이 법이 개정됐을 때의 약간의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개정이 되면서 2019년 8월이죠. 개정이 되고 이제 시행이 2020년 이제 시행이 됐고 종결제는 그보다 좀 일찍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 학교폭력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법이 개정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 종결제를 통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노력, 그리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가 분할되어 있었던 것을 하나로 일원화시켰던 그래서 행정중지과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이런 것이 있었으면 긍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법의 한계는 얼마 전에 이게 국회 입법처에서 아마 이 조사를 연구 과제로 했던 이유가 이제 그 학폭 미투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라고 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 보복행위에 대한 모호성이었죠. 이게 이제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보복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물리적 행위로 한정돼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강했고 그런 의견이 강했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사이버로 학생들에게 보복폭행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보복폭행이냐라는 그런 모호성이 존재했다는 거고요. 지속적인 가해 행위의 모호성, 지속성이면 그럼 어느까지가 지속성이냐, 지속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을 위탁교육을 보내고자 했을 때에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가해 학생을 위탁교육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 학생은 계속 그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겪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아니면 교육력의 저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학생에게 쏟아야 되는 교육적인 노력이라던가 행위들이 다른 학생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을 상당히 많이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차라리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 학생들의 가해 아까 우리 반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그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 이런 것들을 잘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위탁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절대 보낼 수 없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책 개선 과제였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모색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수의 아쉬움이 있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형태로만 이야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법률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보복행위 금지 이걸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배준영 의원이 이제 아예 학생 중에 한 명의 전문가의 특별 기술을 아예 전학 조치도 학교장의 명의에서 강제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죠. 결국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와 같은 논의의 문제점은 또 뭐냐면 결국은 모든 초점은 가해자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가해자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근데 그렇지는 않죠. 피해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러니까 지금 학폭밀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니까 결국은 이러한 그 피해 학생들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알려주고 만져주고 치유해줄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켜줄 것인가라는 것이 학교폭력법의 개정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학교폭력 예방법의 과제가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이 상당히 지금 성인폭력에 준하는 정도로 심각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일관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냐 지금처럼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조치도 상당히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다. 그럼 성폭력도 그냥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보다 구체적이냐? 상당히 다양해지는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 처리 방안도 상당히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학교폭력 예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법률가 그리고 경찰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그러나 학교폭력법의 전문가는 교육적 전문가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 중심이 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전문위원회 경찰, 변호사 이런 식으로 좀 정의되어 있는데 전문위원회 교육자, 사회복지사, 청소년보자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학생들에 대한 갈등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심의위원회 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학교장 종결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 그중에서 처음에 이 법이 개정되고 바로 아이고 시간 다 된 건가요? 네, 바로 학교장 종결제에 대한 처리가 어느 정도 됐는가를 조사했을 때는 한 32% 됐거든요. 근데 우리 김진환 의원이 조사하신 지금 아마 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초창에 46.9% 늘어나고 최근에 65.7%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2000년 말과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65.7%까지 학교장 자체 교육 사안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학교장 종결제가 처리될 때에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학교장 종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죠. 2주 이상의 그런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아야 되고 그 전제에는 반드시 하해요. 그리고 피해 학생이 이 학교장 종결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의서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학교장 종결제를 처리하는데 사실 일단 시간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이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 부모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교육청으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학교가 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어떤 의견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기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1일 내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즉 화해와 중재 노력을 할 수 있느냐, 기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충분한 기간을 줘서 학교장이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해서 그 가운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학교가 청소년 폭력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폭력이 학교 밖 청소년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게 학교폭력을 이루어진 걸 대부분에 보면 그 가운데 특히 전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과 연관성이 상당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학생은 가해학생대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그 학생들에 대한 이게 법적으로 소년법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 가운데에서도 만들어줘야 된다. 물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법률에 학생과 학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녹여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학교폭력 예방의 대책에 관한 부분에서 처벌은 수단이지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회복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을 모두가 이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학교폭력 예방법의 전문가들을 지금 현재 그런 뭐 변호사나 경찰 이런 법적 전문 중심이 아닌 교육사회복지사나 청소년부나 심리상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역시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 청소년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학교 폭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랑 뭐 그래서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처벌보다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난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회복 시스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김진란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출신 경기도 김진란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이긴 한데요. 상임위가 제2의 상임위가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에 관심 많고요. 특히 학교 폭력은 한 그 아이의 한 인간의 인생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긴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장님과 저 의원 그다음에 한경희 의원님은요. 항상 학교 폭력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하기에 제일 위험하고 뜨거운 감자가 학교 폭력입니다. 잘못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댓글을 보게 되니까 되게 조심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의 의견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또 2020년도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자료들 함께 공유하면서 말씀드리는 것도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 토론문에 있는 내용 일부 하고 중요한 내용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이라고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은 학교 폭력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야라고 그냥 단순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 학생 관련한 부분 또 가해 학생에 대한 부분이 정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은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무조건 예방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학교 폭력하기 전에 실제로 폭력이 발생되기 전에 충분한 교육하고 예방의 목적은요.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말하는 학교 폭력 예방법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실제로 원만한 또는 사회적 활동,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목적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번에 저희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되기 전에는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죠. 그래서 교육청으로 가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지금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가 인지만 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문영 부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무조건 그 시간 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스트레스와 가중한 업무 실제로는 그 업무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다른 타 학생들이 좀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교사 기피증이 생겨서 별로 아무도 안 하려고 했던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가장 경력이 짧은 선생님이 하게 되는 이상한 구조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학교가 인지하게 되면 서로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학폭위가 열려야 되고 학교에 설치되어야 돼서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또 위촉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이 심의 과정에 불신이 생기고 또 학부모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또 심의가 부적절하고 실제로는 또 재심하고 계속적인 좀 더 나아가면 학교 밖으로 법정에까지 가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사태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실제로 그 무관용 원칙에서
이 학교가 법정화되었었는데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하고 교육관계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서 학교적인 자치 해결 제도가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적 지도 해결이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제가적으로 약간 더 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3년간 경기도는 학교폭력 그 2019년도에 8,60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위 저희 가해 학생 수와 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심의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잠깐 보면요. 제 표 3에 잠깐 보면 심리상담 조언이 가장 많습니다. 5,799건. 일시보호, 뭐 치료 요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학교 안에서 학교를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 학급을 교체하거나 실제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학교가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밖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화시킨다. 그 부분을 표로 알 수 있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가해 학생 조치들 보면 이 또한 가장 그 1호 우리가 말하는 가장 그 경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서면 사과가 가장 많고요.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하는 부분, 또 학교 봉사까지 거의 학교 안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깥으로 나가서 봉사까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급격하게 좀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5호나 6호 정도 특별교육부터 시작해서 출석 정지까지 있는 부분이 생각외로 좀 많다라는 부분에 생각외로 제 생각에 생각외로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이후 저희 이제 과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교폭력 사안 심의교구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일관돼서 실제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한번 좀 전에 우리 이문용 부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9년도 기준에서 경기도에서 단위학교 학폭위에서 8,605건을 심의를 했어요. 저희 2018년도에 저희 기준을 한번 보면요. 2019년도 10월 기준 10월에 박경미 국회의원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2018년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최근 걸 받지 못해서 그 기준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실제로 그 심의하는 게 요 밑에도 약간 다를 건데 이 8,605건을 심의하는데 실제로 25개 교육지원청이 심의해야 될 건수를 나누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5,000건으로 가정하면 25개로 나누면 심의 건수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밑에 잠깐 보면은 담당 인력들은 2020년 3월과 9월이 있는데요. 별로 변화가 별로 없어요. 건수는 계속 느는데.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심의공간 또한 지원청에서 따로 심의를 할 수 있는 따로 공간이 없고 빌려 쓰거나 쓰던 교실을 쓰거나 공용으로 쓰거나 또 학교 안에 들어가서 계속 쓰거나 뭐 이런 하물며 외부에다가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도 일단 좀 지적이 되어 있던 부분 좀 들여다봐 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 밑에 두 번째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전문가 인력풀 확보위의 학부모위원회 전문성 강화가 두 번째 저희의 과제인데요. 자, 전문성은 공정성의 심의 과정에 공정성의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전문성을 첫째는 자격도 중요합니다. 뭐 변호사님은 어떻고 경찰은 어떻고 여러 가지 자격 되게 중요하지요. 그건 간과할 수 없는 얘기지만 경험도 또한 전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여러 가지 쌓여진 경험도 여기에 전문성의 가치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박학권 의원님 주장하고 싶고요. 자, 아까 전에 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전문성 부족으로 학부모를 3분의 1로 줄이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문위원 여기 참석하시는 그 위원님들에 대해서 아까 2019년 10월에 박경미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18년 기준하면 교육지원청의 주당 심의위원회 예상 개최 횟수가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이 8건에서 10건 정도 되는 거예요, 주당. 하루에 2건 이상을 계속 심의를 해야 되고요. 평균 경기도가 5건이에요. 그리고 전체 그 25개로 나누면 평균 4.5건이 됩니다. 심의가. 그렇다면은 여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토론을 계속 하시는데 이 부분에 과연 전문성을 강화하기나 전문가를 위촉하기 쉽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수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가 섭외를 하려면 현실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균등하게 참여시키는 부분을 하려면 지속적인 예산, 전문가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을 실제로는 지정해서 수당 부분에 감성 강화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뒤에 보면 교육지원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연합은 실제로 학부모님이 37%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저희 남은 게 학교의 교장선생님, 그다음 다른 부분 전문가분들, 경찰. 실제로는 경찰이 3번째에 있으시고 전문가분들이 그러한 있는데 기타 분들에 대한 부분은 크게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 학교장의 자체 해결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내시화를 통한 학교 교육적 기능을 회복한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면서 지금 학교장 자체 해결에 대한 부분을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학교적인 자체 해결하려면 5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 구체적인 건 안 하고 가름하겠습니다. 근데 이 5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적인 자체 해결할 수 있는데 충족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전에 이문영 부회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학교적 자체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학교적 자체 해결 제도도 교장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전담교구에 보고를 하고 다시 거기서 재가를 받아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이거든요. 이 대한 부분이 실제로 많은 자체 해결인데 전담기구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또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해결이 실제로 65% 이상이 지금 차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기관을 볼 수 있고 또 그 전문성 더 심도 나쁜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다뤄야 될 거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미한 것은 처벌보다는 그 관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자, 4번째는요.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의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를 지원 강화해야 된다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학교 안에서 어떻게 자체 해결을 하던 밖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던 사안 조사 기본입니다. 현장 다 못 나가시니까요. 근데 사안 조사를 보고 더 판단하시는데 사안 조사를 실제로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걸 언제 다 하느냐. 그리고 업무가 밖으로 내보내긴 했는데 사안조사는 어차피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0%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사안조사 지원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안에서의 체계적인 자원을 담보해주고 지원해주고 매뉴얼화해서 사안조사 지원을 강화해줘야 불공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실제로는 판단하시기도 좋으시라고 보여집니다. 5번째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학교 밖 청소년 얘기도 하셨지만 지역사회와의 협력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 강화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1회 이상 학기별로 교정 선생님께서 실시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의무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와 좀 더 촘촘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부분은 좀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학생 저희가 3주체가 학생, 학교, 학부모죠, 선생님. 네. 근데 3주체가 다 한 집에 있어요. 학교라는 집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의 어떤 부분이 리모델링 되면 3주체가 다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 가장 중요하다. 좀 전에 우리 강남기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폭력의 명칭이 모든 이미지를 가져온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이 있어? 네, 아이들이 그 말을 하염없이 폭력이란 말을 계속 쓰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들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해 학생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고 묻기 전에 어떻게 잘못을 좀 축소할까? 그걸 먼저 고민하는 우리 학교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보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문제를 안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지 학교가 이제는 판단자가 아니고 함께 하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최소한 다해주고요. 절차의 공정성하고 은폐 축소에 대한 우리 당사자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그런 일에 집중해서 지금 있는 제도를 좀 보완하시고 개선해야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이후에 발생되고 있는 과제인 학교폭력 사안 심의기구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내 전담기구 확충의 필요성하고 또 심의위원회 전문가 인력을 확보하는 물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부모위원회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학교장 자체 해결제 내실화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것하고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에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초기부터 학교를 지원해 학교가 느끼는 부담감을 경감해 주어야 되지 않냐는 꼭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제 강남 교수님 그다음에 이상민 교수님 너무 전문적인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전반기까지 이제 교육청소년과가 저희 이제 상임위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학교 현장에 또 오랫동안 봉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전국교육 네트워크 우리 부자송 대표께서 수원시 조례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이제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1년 3월 23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이제 개정된 것들이 거기에 이제 우리 수원시 조례하고 비교를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각 청소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수원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인데 사실 지자체에 이임된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책무를 주기는 했어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시는 이 내용을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계도, 성별,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한 가지 딱 이제 개정을 했어요. 20년 7월 10일에. 근데 우리 수원시 조례가 명칭이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에 관한 조례거든요. 여기에서는 우리 법률에 나온 대책에 관한 법률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서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
대책 지역협의회죠. 구성은 돼 있는데 아직 열리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에서 정한 뭐 전문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 그다음에 관련 부서, 그다음에 학부모들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변호사나 그다음에 의사, 의료인이 들어가 돼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구성에는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원시는 이제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예방 보호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수원시는 그러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 이런 의견을 좀 이견을 가졌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거는 없다. 예방 차원으로만 많이 하고 있다. 주로 이제 어머니 폴리스나 학부모 폴리스를 운영을 하면서 수원시에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이 이제 그 단체를 구성하고 그분들이 예방 활동하고 캠페인 하는 거에 이제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큰 캠페인에 대한 예방 보호 활동의 큰 그 꼭지고요. 그 이상은 이제 각 단체들이 뭐 청소년들이 입시 끝나고 나서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종류 거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는데 어쨌든 그 학교 폭력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책에 대해서 또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협의라고는 있지만 활동은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시가 갖고 있는 것들은 좀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예방 보호 활동을 넘어서서 대책도 조금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이제 그 상임위하고 또 부서하고 저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법령에서 위임 사항에 대해서 학교 폭력의 예방뿐만 아니고 대책에도 지자체에서 좀 조례로 정해서 청소년의 선도하고 활동에도 함께하고 다수의 학교 폭력 피해자한테도 보호와 구제받을 권리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도 가해 학생에게는 뭐 법적 제도적 장치 안에서 또 선도 교육 활동이 또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재발 방지에 또 힘써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 학생들이 이제 극단의 선택을 했을 때 그 학교 교사 내에 어떤 시설 환경에 대해서 좀 불만을 얘기한 게 있어요. 이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폭력을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해자들이 그거를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고 할 때 내가 그거를 뭐 폭력을 했다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교사 내 CCTV 화소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다. 그 학생이 얼마 전에 이제 극단의 선택을 하면서 유서에 그렇게 썼어요. CCTV가 너무 흐려서 누가 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뭐 어쨌든 근본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시설 부분에서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보호 요원들 있죠. 학교에 지금은 거의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서로 예산 싸움을 하다가 거의 지금 짧거든요. 지금 그분들의 근무 시간이. 그리고 없는 학교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결국은 또 예산으로 이제 연결되다 보니 힘든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예방 활동은 사실은 수원시는 좀 하고 있다고는 봐요. 초등학교나 이런 데 뭐 역할극을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아이들의 어떤 폭력성,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보조금 형태로서 나가는 어떤 예방 활동은 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루어졌을 때 대책이 뭔가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갖고 있지는 않다. 예, 이런 좀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법률이 이번에 시행되면서 바뀐 부분들은 빨리 우리 수원시도 조례 개정이 좀 돼야 되겠다는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하고 부서하고 잘 전달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는 그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단기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9년에 지금 공공으로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자 단기 쉼터, 남자 단기 쉼터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어요. 15명, 21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물론 이제 우리 도에서 예산을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공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길게는 9개월까지 더 자유로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도 또 프로그램이나 상담사들 이런 분들이 또 운영을 해서 교육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거든요. 이제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이탈한 아이들인데 물론 이제 폭력에 의해서 이탈할 수도 있고요. 학교 폭력에 의해서 이탈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아이들을 최대한 시가 좀 보동을 안겠다 이런 의지로 이제 단기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재단이 지금 굉장히 수원시는 확대되어 있고 프로그램들이 좋습니다.